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실력, 능력, 성과, 순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말입니다. 성과가 숫자로 드러나고 능력이 곧 기회가 되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이루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 과정에서 경쟁을 피할 수 없고요. 뭔가를 이루더라도 행복감은 잠시, 또 그 다음 성과를 위해서 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력과 능력, 성과와 순위를 높여가더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 인정, 배려, 따뜻함이 바로 그거죠. 인성은 당장의 성적 표에는 적히지 않지만 결국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되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실력이 좋으면 경쟁자가 생기고 인성이 좋으면 조력자가 생긴다. 능력은 문을 열어주지만 인성은 그 문 너머에 사람들을 머물게 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11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엔 역시 원탁의 기자들 K와 함께 토론해 보셔야죠. 집값을 잡겠다면서 정부가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실거주자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가격도 치솟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요. 세입자들의 면접을 봐야 한다. 이런 청원까지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임대차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같이 한번 나눠보시죠. 또 묵혀있던 금산분리제도가 오랜만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금융과 산업자본을 나누는 규제인데 이제는 손볼 때가 됐다라는 주장. 또 정부에서도요. 대통령과 그리고 정부 부처 사이의 입장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금산분리 43년. 이제는 과연 완화해야 할지 이 이슈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과 논의를 해보죠.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정답은 4글자인데요. 정부가 올해 안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기 위해서 개발 제한 지역도 해제할 수 있다. 이걸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또 과거에 해제를 추진하다가 멈췄던 지역들도 다시 공급 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역에도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요. 1970년대 영국의 도시계획 제도를 참고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도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 또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개발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죠. 완충지역, 녹색지역 이라고도 하고요. 요걸 이제 외래어 4글자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서 들어보시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새 미국장에서 테크 기술주가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4%, S&P 500 지수가 1.55% 올랐다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2.69%나 껑충 뛰었습니다. 미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구글이 지금 신제품을 내놨죠. 제미나이 3.0을 발표했는데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이 앞으로 향후 AI를 이끌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6%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시가총액 3위입니다. 애플과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제미나이 3.0이 엔비디아의 GPU 쓰지 않고 네. 독자 개발한 TPU라는 칩을 쓰게 되는데 구글이 설계하고 브로드컴이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브로드컴의 주가는 11%. 두 자릿수 넘게 올라갔죠. 이게 왜 구글이 무섭냐.
사실은 이제 이 알파고 내놓으면서 AI의 시대를 열었지만 네. 이 사실 챗GPT한테 밀렸거든요. 그렇죠. 오픈 AI. 근데 절치부심하고 내놓은 것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뭐 지금 샘 얼트만조차도 이번 이 3.0에 대해서 호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의 특징은 뭐냐? 유튜브, 구글 검색, 구글 지도, 지메일 데이터까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이지 엔비디아 기반보다는 자체 개발한 이제 칩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장을 좀 주도할 것이다라는 점이 부각이 됐고요. 또 지난주 이제 뉴욕 연방은행 총재죠. 연준의 2인자가 이제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이번에 이제 차기 연준의장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윌러 의사 역시 지금 노동시장 둔화를 이유로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고 밝히면서 실제로 패드워치의 이 툴을 보게 되면 12월 다음 달 10일에 있을 FOMC에서 25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 지금 85%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역전됐었거든요. 한 일주일 전만 해도 1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30%대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다 보니 지금 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부상하다 보니까 국제유가도 4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요. 서브텍사스 중진류 1월 인도분 선물은 배럴당 58달러대, 런던 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도 63달러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좋아 보이는데 어제는 사실은 전강 후약이었거든요. 네. 외국인 매도 공세 3,850선까지 좀 무너졌는데 오늘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3,900선 뭐 1.89%까지 1.9% 올라서 3,920선. 코스닥도 11포인트가량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이 개인만 팔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는데요. 역시 뭐 반도체주들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10만 전자 10만 2천 원 정도, 10만 200원 정도, SK하이닉스가 54만 원, 3% 내외로 이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환율이 이제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가 1,477.1원 찍었는데 오늘은 1,475원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증시가 반등을 해도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질 않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나란히 3, 4% 정도 반등하고 있고 그 챗GPT 3.5가 나온 게 딱 만 3년 됐잖아요. 22년 말에 구글에서 코드 레드를 발동했었죠. 우리 이대로 갔다간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오픈 AI 때문에 경각심 갖고 AI 더 빨리 발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망신 삶았었죠. 그렇죠. 당시에는 망신을 많이 당했습니다만 3년 만에 이제 챗GPT를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미나이고 샘 알트만조차도 이제 오픈 AI가 제미나이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는 사실은 이런 OTT를 돈은 유료로 쓰는 게 하나도 없는데 챗GPT는 유료를 써요. AI 서비스. 그런데 제미나이를 쓰고는 제미나이 무료로 쓰고 있는데 네. 어떤 거 성능이 더 낮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성능이 더 낮다라는 건 유튜브 동영상을 이 바나나라는 이 프로에다 갖다 놓으면 동영상을 분석해 줍니다. 리포터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챗GPT 없는 게 여기에 새로 들어가다 보니 야 정말로 절치부심했다라는 게 느껴지고 이게 시장 점유율이 지금 거의 한 8대2 정도로 엔비디아가 거의 이 시장을 GPU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브로드컴이며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이 정도인데 아마 브로드컴이 상당 부분 이 구글의 이제 TPU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압도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게 젠순왕이 나서서 회사의 이제 버블론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기자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7장짜리 보도문을 낸 건 그 위기감이 엔비디아의 있어요. 뭐 버블론에 대해서. 그래서 버블론에 대해서 이제 위기감이 있는데 뭐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품론부터 재무 건전성 논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가장 먼저 이제 자사주 매입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균 매입 단가가 주당 51달러고 지금 뭐 거의 한 200달러니까 2,000달러 이상 시가총액 창출 효과가 있다라고 반문하고 있고 또 매출채권 회수 문제, 회계 문제, 또 손쟁회전과 같은 이제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반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물론 뭐 이제 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 이제 물건을 만들면 영업이익률이 80~90%에 달했거든요. 네네. 그런 게 점점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면에 이제 독자 개발한 칩 TPU가 이제 가격도 저렴한데다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게 입소문이 나게 되면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가 요구하고 있는 건 블랙웰보다도 루빈이라는 차세대 칩인데 네네. 거기 고객이 내년까지 지금 선점해 있는데 이 고객이 가수요예요. 언젠간 성능이 더 좋고 값이 더 싼 칩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는 속도의 문제이지 주가 고평가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그 업비트 운영하는 두나무랑 네이버 파이낸셜이 이제 합병하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 이사회 열어서 주식교환권 의결하게 되면 아마 이제 가상자산 전통 금융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거대 플랫폼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게 성사가 되면 두나무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자회사로 이제 편입이 되고 두나무 주주는 네이버 파이낸셜 지분을 받게 되는데 근데 업계 추정하는 가치가 지금 두나무가 한 15조 원, 네이버 파이낸셜 한 5조 원 정도로 총 20조 원이거든요. 네. 그럼 주식 맞대 교환 비율이 1대 3으로 가정된다면 오히려 두나무 측이 최대 주주가 되고 네이버 지분율은 낮아져서 지배구조의 어떤 변화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뭐 장벽도 많습니다. 이게 업계 1위 때문에 이게 사실은 반독점법 특히나 이제 공정거래법상 이제 금산분리 원칙이 규제가 이제 적용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잘 이제 슬기롭게 헤쳐나갈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두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뭐 네이버페이 비롯해서 금융을 하는 회사랑 가상자산 거래소 하는 회사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성장이 정체된 이 네이버와 규제 불확실성이 놓인 두나무의 좀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수혜는 뭐냐? 네이버 쪽이라는 데 의견이 없습니다. 지금 성장 둔화되고 있고 수익성 하락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신사업 동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연평균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두나무를 품게 된다면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래 투자 재원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인데 반면에 두나무 역시 지금 네이버라는 플랫폼이라는 우산 아래 들어가게 되면 신사업 확장이라든가 해외 진출 어떤 규제 대응력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결제, 증권, 부동산 서비스와 같은 이제 업비트의 생태계가 결합할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게 매출과 이익 규모가 훨씬 큰 두나무가 왜 굳이 자회사 들어갔는지 또 단순 지분 교환이나 전략적 제휴가 아니라 포괄적 이대 주식 교환을 선택한 배경도 여전히 좀 불분명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기대가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고 규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당장 실질적인 시너지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환율도 짚어드렸습니다만 1,470원대 중후반에 이르고 있는 환율.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가장 유력하게 보는 카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가능성인데요. 원화 가치가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의 최대한 10%까지는 달러를 선제적으로 이제 시장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해외 투자한 자산 언젠가는 회수할 텐데 지금 환율이 높으니 지금 시점에서 조금 풀고 나중에 이제 해지하는 방식인데요.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보유한 해외 자산이 8월 말 기준 한 770조 원 됩니다. 이 가운데 전략적 해지가 실행된다면 최대한 520억 달러 가량이 시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 효과는 기대가 되는데 다만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노후 자산이거든요. 노후 대비. 그렇죠. 그러면 가장 반발하는 사람은 청년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전략적 하지에 동원된다면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장기적인 연금의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금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6월에 한국을 관찰 대상으로 재지정하면서 연기금을 통한 시장 개입 가능성도 감시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이 조금 딜레마예요. 뭐 환율 방어를 위해서 이 정말로
국민연금의 이제 어떤 독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희생할 건지 과연 이제 단기적인 환율 방어를 넘어서 좀 근본적으로 달러 수급을 좀 개선하는 방안, 경제 체력을 좀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보통 그 환율 조작국이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건 그 나라가 무역 수지 많이 올리려고 의도적으로 통화를 약세로 가져갈까봐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화가 너무 약세로 가는 게 또 문제니까 오히려 강세로 돌리기 위해서 또 애를 쓰는 상황. 지켜봐야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이세중, 김진화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부동산 대책 나올 때마다 토론을 또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집값 자체가 아니라 유탄이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전세 시장 이쪽이 더 많이 좀 흔들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상황이? 김진화 기자. 전세가가 올라갈 거다, 전세가 더 매물이 귀해질 거다, 이거 좀 예상됐던 내용이긴 한데요. 네. 시행 전후 한 달 비교해 보니까 그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2% 상승했는데 전세가는 2.8%가 올랐다. 그러니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2배 이상 오른 셈이거든요. 그리고 뭐 특정 아파트긴 한데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에 12억의 전세가 나갔는데 6월 달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비슷한 층수의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10억대로 최고가로 전세 거래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 때문만이라고는 100% 볼 수는 없지만 이 대책 이후에 한 5개월 사이에 2억이 오른 거죠. 집값도 아니고 전세 가격이, 네. 전세 보증금이. 네. 이게 일시적인 걸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전세 한파 몰아닥친다 막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과장된 건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사실 이세중 전세 매물이 감소한 거는 꽤 사실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이미 서서히 조금씩. 예, 조금씩 감소한 추세였는데 이번에 그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모두가 이제 매도자, 매수자부터 매매, 전세 이런 것들이 올스톱되다 보니까 이제 매물이 새롭게 나올 여지가 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어려워진 건데 이 매물 자체를 비교해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20% 정도 감소했는데 이게 문제는 앞으로 좀 그러면 좀 얼마나 장기간으로 갈 거냐 봤을 때는 사실은 풀릴 기미는 사실 보이지 않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 몇 년 전에 겪었던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 오피스텔 전세 웬만하면 안 구하죠. 그러면서 아파트로 수요가 되어 몰렸고 또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 이제는 거의 쓰는 분위기가 되면서 4년 전세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2년마다 나오던 매물이 4년으로 늘어났으니까 매물도 줄었고 그럼 이제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되냐라고 봤을 때 그 서울 공급량 아파트 봤을 때는 내년에 보면은 올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매물이 늘어난 여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 빙하기가 좀 장기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서울 지역도 그렇고 수도권 당연하고 뭐 지방은 그 전부터 그랬고 아파트 매매 거래가 많이 얼어붙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전세 끼고 매매 이런 거 있죠. 더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중과라든지 취득세도 그렇고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전세를 끼고 살 수 없는 집들이 또 많아지면서 이게 또 이제 전세가 상승으로 또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김준범 기자. 전세 공급량은 방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줄어든 측면이 있고 전세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전세 자금 대출이 예전에는 그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안 잡히다가 이제는 잡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내 소득으로 전세 대출이 뭐 3억 5천이 나왔다면 앞으로는 뭐 3억 3천,
3억 이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으니까 안 그래도 공급이 주니까 전세 보증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걸 받쳐줄 대출은 더 줄어드니까 네. 점점 전세 구하기는 사실 뭐 빙하기란 표현 썼지만 그렇게 되고 결국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 나갈 분들이 점점 쌓이고 있다고 봐야죠. 매물도 줄고 대출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들고 이게 또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까지도 퍼진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택할 수 있는 거는 반전세. 사실 반전세도 이제 보증금이 많은 월세 그쵸, 개념인 그쵸. 거죠. 네. 그래서 반전세 아니면 월세 비중이 늘어난 건데 지금 이미 전체 계약에서 전세보다 월세가 비중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아파트 매물도 전세보다 월세가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로 봤을 때 이게 전세난이 조금 양극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그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가 많아지면서 공급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 매물은 쌓여 있지만 거기는 워낙에 고가로 형성이 돼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서울 외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 매물이 계속 급감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이제 진짜 서민들 실수요가 그렇죠. 많은 곳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세가 주니까 당연히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고 그럼 주거비 부담이 커지니까 결국에는 그 서울 외곽에 사는 분들이 경기도까지도 밀려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측면도 커요. 예. 방금 이세중 기자도 말했지만 우리가 자동차도 신입사원 때는 소형차 타다가 소득이 올라가면 중형차, 대형차 올라가잖아요. 주거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값싼 집부터 차근차근 들어가는 건데 예전에는 이제 20, 30대 뭐 신입사원들이 살던 전세가 주로 원룸, 다세대, 연립 이런 게 이제 그거 막아줬고 그분들이 소득이 올라가면 아파트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요즘은 뭐 있던 빌라를 헐어버린 건 아니지만 점점 신축 원룸, 신축 빌라가 줍니다. 왜냐하면 임대인들이 해봐야 장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 그 허그 같은 데서 전세 보증금 대출 다 해주다가 줄이니까 점점 더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연립주택 들어가려는 사람도 없고 지으려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쪽 시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차 찍고 중형차를 가야 되는데 전부 중형차 아파트로 가버리니까 안 그래도 없는 아파트 전세 매물이 더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서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월세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이 146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물론 보증금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또 많이 오른 거죠. 가격 자체도. 전월세 비중도 올해는 64.5%가 올라가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서민들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사다리 피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가 더 이제 좁아진다는 건 여기서 더 생각해 볼 게 많은데 일단 정부가 내놓은 세 번의 그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아보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와 어떻게 보면 이 불똥이 튀는 전월세 시장 이거는 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고 6월에 한번 규제책이 나왔고 그리고 9월에 공급 대책이 나오고 10월에 또 규제책이 나온 건데 네. 사실 6월에 낼 때는 이렇게 짧은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지나서 바로 규제책이 또 나올 거라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때 취재본 전문가분들도 이게 일시적인 그 규제책이라고는 하면서도 6개월은 봤거든요. 과거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보면은 7월달, 8월달 꺾였는데 9월부터 치솟고 10월은 거의 패닉 바잉 수준으로 집값이 뛰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규제책이 이제는 거의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시장이나 이 참여자들한테 인식이 된 것 같고 근데 하지만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10월에 거의 집값이 서울 한강매트 중심으로 너무 치솟으니까 일단은 멈출 필요는 있고 그러니까 거의 실거래 내역 보면은 10월에 그 정고점을 돌파한 곳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많았거든요. 한강매트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멈추게 될 판단이기 때문에 아예 의미가 없는 것 같지는 않고 결국에는 이 매매 수요를 돌리려는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잠시 벌 계획이다라는 게 정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말에 또다시 공급체가 내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죠. 너무 급등하다 보니까 뭔가 서킷 브레이커 같은 장치를 이제 발동을 했어야 했다라는 건데 이게 또 그 불똥이 전월세 시장으로 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언발의 오줌누기 아니었나. 잠깐은 따뜻했지만 나중에 다시 동상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다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얼려놓은 거잖아요.
다 이렇게 멈춰놓은 것은 거래를 다 멈춘 건데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거래 멈춤일 수는 없잖아요. 네. 가격이 안정화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멈춰놨으면 일단은 몇 달의 여유를 확보했으니 그때 이제 우리가 수없이 말한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10월 15일이고 지금 11월 25일이니까 한 달 10일 지났는데 언제 발표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네. 그럼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정말 공급할 데가 없나 보다라는 의심만 더 쌓이다 보면 그러면 더더욱 매도 심리를 매수 심리를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게 나와야 일단 멈춰놓은 의미가 있는 건데 멈춰만 놓고 다음 대책이 안 나오면 결국은 단기적으로 공급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만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또 결국에는 전세 월세 지원 대책 내놔라 또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또 결국 정부는 전세 대출 더 확대해 주는 방안, 임대주택 공급 방안 또 이런 거 내놓을 테고. 근데 이게 또 악순환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분명히 서민분들 위한 전세 수요, 그러니까 전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거비 지원 이런 것들이라든지 정책 대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전세가 그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나오기 때문에 대출 부담이 적고, 그러니까 우리가 월세가 더 비싸다고 말하는 이유가 전세 대출이 내로 인해서 내는 그 이자가 훨씬 적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들도 어차피 전세를 받을 수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집값이나 전세가를 더 높일 수가 있는 그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저는 존중문이죠. 공급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매매도 그렇고 전세도 그렇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 전세 불안이 월세 시장 불안으로 갈 텐데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왜 굳이 다들 서울에 와서 살려고 하느냐. 그렇죠. 이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풀어주면은 뭐 문제가 풀릴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단기에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십수년 수십 년에 걸리는 장기적인 현상이니 일단 아플 때는 감기약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럴 때는 뭐 그게 공공 임대든 공공 매매든 뭐 민간 임대든 뭐든 간에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곳에 집을 지어줘야 되고 뭐 집을 짓는다는 게 당장 몇 년에 지을 수는 없으니까 짓는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되고 네. 근데 신호를 줄 거면 지금까지 뭐 97 정도 대책은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좀 상식을 뛰어넘는 좀 무리수 같은 정책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뭐 지금 요즘 뭐 그린벨트 해제 이런 얘기 나오던데 당연히 그린벨트 해제는 찬반 논란이 있겠지만 그런 대책이 나와서 이 정부는 그런 무리수를 감수하고라도 정말 공급에 한번 올인을 해보려고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생겨야 그렇죠. 전세든 월세든 좀 안정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한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지난 97 대책이 공급 대책이었는데 공급 대책을 보자마자 시장에서 패닉 바잉이 일어났었다라는 거, 가격이 치솟았다는 거, 이게 참 역설적인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135만 원 착공이면 뭐해 안 되겠네 이러면서 또 이제 급하게 집들을 사셨던 건데 5893님하고 박신홍님이 부동산 가격 잡으려면 보유세 강화하면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2081 쓰시는 분은 서울 집중화의 한 원인에 전세자금 대출이 큰 기여를 한 셈이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입자들도 지원해야 된다. 서민들도 도와달라 하니까 전세자금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또 그게 전세 가격을 또 밀어올리는 하나의 또 배경 아니었네. 뭐 이런 지적들도 일각에서는 또 나오는 거고요. 그 집주인들이 이른바 이제 임대인들이 전세도 사실은 많이 또 공급을 해줘야 하는 거긴 한데 최근에 임차인 면접제가 필요하다라는 국민청원이 등장을 했어요. 임차인을 면접까지 와야 됩니까?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전 사실 이거 어제 찾아보고 그냥 커뮤니티에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그 우리 3+3+3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월세 9년 갱신법에 대항해서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권리만 보장할 게 아니라 그 임대인들도 그렇게 오래 내 집에 세입자를 들일 거면 이 세입자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검증해야 된다.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권리, 기간을 오래 강하게 보장해 준 곳일수록
그만큼 임차인 심사도 까다롭게 할 수 있게 하더라고요. 뭐 소득 증명서뿐만 아니라 뭐 예전 살던 집주인의 추천서, 뭐 임차인 면접, 그리고 임차인들 중에서 고를 수도 있게 하고. 사실 우리 지금 집 보러 다니면은 예전에 매물 많을 때야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 한 팀 그냥 한 명 그냥 어느 때나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 팀을 모아서 줄 서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물론 이제 그 9년까지 전월세 살 수 있게 갱신법 그 만들자라는 건 그냥 입법 법에서 네. 논의만 되는 상태고 현재까지 이제 2+2 4년까지 이제 계약갱신 청구하면서 살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임대인들도 뭔가 권리를 지켜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나온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이제 청원까지 등장을 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무 이제 법을 잘 알고 까다롭게 오래 살 것 같은 세입자들은 받지 말자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쩌다 임대차 시장이 또 이렇게까지 돼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비율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먹을 게 얼마 없는 상황에서 서로 막 네. 힘들게 싸우는 형국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 보자면은 최근에 그 뉴욕 시장 맘단이라는 시장이 당선돼서 네네네.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논외로 하고 그 사람이 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임대료 통제예요. 임대를 못 올리게 뉴욕시 정부가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전 세계 자본시장의 심장이라고 하는 자본시장의 뉴욕에서. 본산. 네. 근데 그 임대료를 임대를 통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집주인들은 다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유재산의 임대료를 정부가 통제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떤 전월세 대책이나 어떤 전월세 규칙 뭐 전월세를 4년으로 하느냐 9년으로 하느냐 이런 거는 세상에 정답은 없는 거고 결국은 사회적 합의에서 규칙을 정하고 대신 그게 오래 가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적응을 하는 건데 자꾸 바꾸면 이제 거기서 꼼수들이 나오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좀 행동이 빠르지 못한 분들은 당하는 거고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번에 3+3+3 9년으로 바꾸는 게 뭐 맞을 수도 있겠죠. 맞을 수도 있겠지만 4년으로 바꾼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바꾸면 당연히 많은 혼란이 생긴다는 거를 입법하는 분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굳이 왜 그런지 그쵸. 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과거의 세금 정책도 그렇고 이게 뭐 다주택자만 규제하고 싶어도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1주택자에게도 또 심지어 이제 임차인들에게도 돌고 돌아서 이제 피해로 이어지니까 이게 다 경제는 순환이 되다 보니까요. 그 5663님이 이러다가 임차인 101 핑미 이렇게 될 거 같다 보내셨습니다.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뭐 임대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임대 내주겠다. 뭐 전세 부족하지 않느냐. 뭐 2년만 살다 나가실 분만 뭐 뽑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좀 시장이 많이 왜곡돼 가고 있는데 송성희님 이럴 거면 규제를 안 하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네요라고 보내주셨고 4315님은 저는 지방 살고 있는데요. 주위에 계신 분들 여력 있으신 분들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씩 다 있어요. 최근에 아들 한 채 사준다면서 샀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거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일단 우리가 전월세 시장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전세제도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이런 이야기 우리도 많이 했는데 이게 지켜질지 아니면 이 흐름에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지게 될지 기자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쉽게 사라지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임대차 시장에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이거를 단기간에 확 없애기는 일단 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방향은 월세로 전환하는 게 방향성은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창용 총재도 전세제도는 고통이 있어도 지금 당장 끊어야 할 시점이다. 뭐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세준 기자 말했듯이 이게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는데 큰 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계 부담에도 이게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맞으나 그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저도 못 없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진아 기자 말했지만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가 총 100이라고 하면 60 정도는 대충 한 자가에서 사시고요. 40 정도가 임대인데 20이 전세고 20이 월세예요. 근데 그 20이
전 가구 수로 보면 한 500만 가구 되거든요. 500만 가구입니다. 5만 가구가 아니고 500만의 가족들이 전세에 살고 있고 그분들이 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의 총합 가장 최근 통계가 찾아보니까 2022년 말이라 아마 3년 전 통계에서 지금 이미 많이 올랐을 테지만 3년 전 통계로 1,000조 원입니다. 그러면은 전세를 없애려면 그 보증금을 다 내줘야 되거든요. 집주인들이 1,000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제도고 그다음에 이게 집값을 밀어올리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 보증금을 다 내주고 그걸 월세로 돌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너무 남마처럼 얽혀 있어서 이걸 푼다는 건 이걸 없앤다는 거는 저는 거의 뭐 비상조치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사실 경제라는 게 부채로 돌아가고 그 부채가 있어서 경제가 성장하는 그 덕도 있기는 합니다만 전세 보증금 1,000조 원 이것도 사실은 줄이기는 어려운 거죠. 부채를 줄인다는 게 진짜 힘든 거고. 예전에 그 박정희 정부 때 채권 동결해버리고 이런 그런 조치 아니면 이건 불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 신승호님의 사연도 있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그 부동산 시장 그 이슈를 다룰 때 서울이나 수도권의 비싼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만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좀 빈부의 차이를 너무 많이 느끼신다. 그리고 서민 주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해달라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요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월세 시장 오늘 좀 짚어봤는데 이 흐름들 계속해서 또 저희가 짚어보면서 중간중간 같이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청취자 의견 그리고 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갈게요. 네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특히 서울의 수도권 지역에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 구역에 추가 해제의 가능성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도시의 확장을 막고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대, 지역인데요. 결국에는 이 녹지대를 해제해야 할 필요,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할 정도로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그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윤인희님, 저는 살쪄서 벨트 구멍이 늘어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5162님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환경입니다. 이거 해제할 때는 신중하게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영구영사님, 개발 제한구역을 설정한 건데 해제할 때 좋은 환경이 망가질 수도 있고 개발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잘 협의를 해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 정답 네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랜만에 금산분리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정말 저도 이 금산분리 이슈 몇 년 만에 다시 꺼내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못 들으셨던 네 글자 아닐까 싶은데 이거 먼저 금산분리가 왜 만들어졌던 건지 간단하게 좀 개념부터 누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삼성이나 뭐 현대, SK 같은 이런 대기업 산업 자본이 네. 은행 같은 금융예술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막은 건데 그게 1982년에 도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이 은행 같은 걸 만들어서 자신들의 어떤 사금고, 개인 금고처럼 쓰지 못하게 막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김준범 기자. 삼성은행 금지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우리가 삼성화재가 있고 삼성생명, 삼성이 그렇죠. 뭐 다른 금융사는 갖고 있지만 증권사도 있고. 은행은 못 갖게 하잖아요. 근데 네. 삼성은행이 만약에 생긴다면 가정을 해보면 이제 물론 순기능도 있지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객들이 예금으로 맡긴 돈을 삼성은행이 대부분의 은행은 이제 그걸 신용대출이나 뭐 주담대나 뭐 자영업자 대출로 돌리면서 예대마진으로 돌아가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삼성은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대출을 해주겠지만 일부는 투자금으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뭐 라인을 증설하는 데 쓸 수 있죠. 근데 그게 장사가 잘 되면 뭐 수익이 많이 날 거니까 그만큼 예금을 맡긴 고객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모든 일이라는 게 잘 될 때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고객 돈을 갖다 썼는데 그 수익이 안 좋거나 만약에 그게 부도가 나버리면 고객들은 자기가 맡긴 예금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뱅크런. 예전에 우리 저축은행 사태 때 무슨 저축은행이 위험하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게 모든 예금자들이 창구로 달려가서 내 돈부터 인출해달라고 난리가 나는 거죠. 결국 은행이라는 게 결국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 곳인데 자칫하면 그런 대기업이 그 고객들의 많은 돈을 사금고처럼 쓰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야 그럴 바에는 칸막이 쳐버리자라는 게 금산분리고요.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적인 측면도 있죠. 우리나라가 대기업이 일본 우리 뭐 애플이나 뭐 구글이 내는 데처럼 어떤 이사회 중심의 견제와 균형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상 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경향이 여전히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 경향성까지 더하기 때문에 자칫 은행을 열어줘 버리면 정말 마음대로 사금고를 써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무서우니까 막아두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금산분리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건데, 근데 이제 2025년 들어서 이게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좀 띄웠고, 어떤 취지입니까? 금산분리까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건. 결국에는 김신화 기자. 최근에 이제 AI 대전환, 신산업 성장을 위해서 엄청난 이제 대규모 자금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 자금 어떻게 조달할 거냐. 기업들은 이제 그 대안으로 금산분리 좀 완화해주면 우리가 자금 조달하는데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좀 화답을 한 측면이 있어요. 지난번에 오픈 AI 샘 올트만 그 최고 경영자 만난 자리에서 예, 9월에. 네, 독점 폐해가 없다는 안전 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요 방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최근에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뭐 이게 첫 번째 대안은 아니지만 정부가 최대한 그 뒷받침해 주겠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죠 지금 논의가. AI 솔루션을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GPU 사는데도 데이터 센터 드는데도 천문학적인 돈이 네. 드니, 특히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들 두고 이제 불안감이 커지는 게 순환 투자 고리.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에게 투자를 해주고 그 돈으로 뭐 그 기업이 엔비디아 GPU를 사서 또 데이터 센터를 짓고 막 이런 것들,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우리는 투자를 안 하고 있을 거냐, 돈 모자라는데 있는 만큼만 할 거냐, 또 이런 물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계에서 금산분리를 풀어달라고 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뭐 단적으로 지금 가장 큰 AI 프로젝트가 스타게이트, 오픈 AI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한다는 네. 그게 한 투자 금액이 750조 원이거든요. 네.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벌 수 있는 영업이익이 올해 굉장히 업황이 좋다고 하는데 한 60조 원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벌어요. 그럼 영업이익만 모아서 750조 원의 그런 대양하는 프로젝트를 하려면 12년 동안 한 푼도 안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요즘은 뭐 1조 원, 10조 원이 우습게 들릴 정도로 이제 쩐의 전쟁이 돼버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 투자금을 잘 조달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 돼버렸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원래 기업들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회사채를 찍거나 아니면 신주를 발행해서 증권사 자본시장에서 돈을 당겨오거나 그게 전통적인 방법인데 그걸로도 돈을 다 조달을 못하니 좋게 말하면은 창의적인 방법, 나쁘게 말하면 약간 반칙 같은 방법들을 선진국의 기업들이 씁니다. 실제로 뭐 오픈 AI도 방금 말씀하신 순환거래도 그렇고요. 대기업들이 아예 회사 안에 사모펀드를 차려놓고 막 펀드를 땡겨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삼성이 사모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막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투자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산분리 때문에 그걸 못하기 때문에 삼성, SK 입장에서는 아니 맨날 애플이나 TSMC랑 경쟁하라고 하면서 돈을 조달하는 측면에 뒷다리를 잡아놓으면 어떻게 경쟁하라는 얘기냐. 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러려면 평상시에 잘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총수들의 전횡이라든지 반칙 같은 걸 안 했으면 우리도 좀 흔쾌히 정부도 흔쾌히 걱정 없이 풀어줄 텐데 잘못 열어주면 또 이거 명분만 좋지 결국은 뒤로 또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조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과 이상의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특히 이제 요 운을 띄운 사람이 최태원 회장인데 SK그룹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렇고
갖고 있는 그 계열사들도 뭐 이렇게 사모펀드로 유동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들도 좀 많이 했던 곳이라 물론 그게 뭐 다 불법은 또 아니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이 자본을 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도 이제 또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은 이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일단 대통령도 지난번에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게 한 두어 달 전에 이제는 금산분리 제도를 좀 바꿀 필요성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운을 먼저 띄웠고 근데 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완전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랑 기업 모두 일치하는 방향은 그러니까 전력산업 AI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지금보다는 더 유연하게 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는 지금 일치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다만 금산분리에 당초 우리 계속 그 우려됐던 문제점도 당초 취지는 모를 리 없으니까 공정위원장도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고 봤을 때 뭐 전면 완화보다는 일부 예외 조항을 넣고 안전장치를 넣는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 이미 SK를 위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금융지분 소유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한도를 지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하는 그런 식으로 전면 완화는 힘들 것 같지만 뭐 이런 식의 방법론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도 열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일요일날 기자간담회를 했고 방금 그 질문들이 기자들이 많이 물었는데 본인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했어요. 그때 어떤 기자가 또 추가 질문을 하길래 그게 정부 내 합치된 의견이냐 공정위의 의견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공정위의 의견이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결국 다른 부처는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 산업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그리고 사실 금산분리 완화를 운을 띄운 것 자체가 대통령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이 쩐의 전쟁에서 최대한 밀리지 않게 뭔가를 열어는 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게 금산분리를 열어줄지 아니면 다른 걸 열어줄지는 뭐 분명히 논의의 지점이 있는 것 같지만 열어줄 것 같고 저는 약간 좀 흥미로운 포인트는 네. 금산분리 완화라는 주제를 민주당 정부가 이제 꺼냈다는 게 그러니까 마치 핵추진 잠수함을 네. 핵추진 잠수함은 완전 보수 진영의 아젠다인데 그거를 민주당 진영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실현시켰잖아요. 결국 네네네. 재벌 규제 완화, 금산분리 완화도 늘 재계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주장했던 건데 그게 이 정부에서 운을 띄우고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요.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은 주더라고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이제 금산분리 더 뭐 강화해야 된다 이런 걸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던 건데 민주당 정권에서 금산분리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재벌 그룹사들이 우리 은행할 거예요라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네. AI 시대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위해서 물론 이제 뭘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아직 구체적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지금 재벌 그룹들이 금융회사를 또 운영하지 않는가 다 있습니다. 은행 보험사, 빼고 다 있죠. 생명, 뭐 네. 화재, 네. 증권, 자산운용, 은행 빼고 다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헷갈리기도 하는데 이게 한 40년이 넘었다면서요. 금산분리법이.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고쳐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그래서 지금 시대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1982년에 시작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제 사견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은 풀어줘야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틀어막는 나라는 별로 없으니까. 자, 근데 그건 항상 모든 건 전제인데 아까 뭐 임대인 임차인 균형을 맞추는 건데 그렇게 열어주면 대기업이나 소위 말하는 재벌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총수 회장님이 이익 챙기는 그런 일을 안 해야 돼요. 안 한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야 정말 이 돈을 밀어주면 기업을 위해서 쓴다는 게 있지만 분명히 아주 작은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상대적으로 작은 재벌들은 또 뭔가를 막 하고 막 검찰 수사받고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 풀어주려다가도 그게 멈춰져 버리는 거죠.
그게 없으면 저는 그런 걸 없다는 전제를 한다면은 현실적으로는 모든 세계가 쩐의 전쟁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실 뭐 은행도 그렇고 다른 금융사들도 뭐 저축은행도 그렇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여신 공여 한도라고 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 주주라든지 특정인에게 얼마 이상은 빌려줄 수 없게 하는 규제들은 촘촘히 또 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제도 하에서 또 그리고 뭐 상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있고 지배구조도 조금씩 이제 달라져 가고 있으니 이걸 좀 스터디를 좀 해봐야겠네요.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왜 그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이것도 자본을 또 조달해야 하는데 여기 또 기업들의 돈도 또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KBS 김준범, 이세중, 김진화 기자와 함께 오늘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상황 한번 다시 한번 짚어 볼까요? 오늘 개장 초에는 좀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 상승폭 약간 내준 채 지금 한 1.56% 이어진 3,900선에서 코스피가 오가고 있네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창업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내년에 뜰 수 있는 5가지 창업 아이템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분야가 경쟁력이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